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화에 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단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8거래일 동안 계속 랠리를 펼치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좀 쉬어가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고용지표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셈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 후반에 가면 잭슨 홀 미팅, 이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기다려보자, 확인해보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역시 지난주에 많이 올랐고 이번 주에는 눈치 보기의 장세를 펼치면서 이런 미국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환율도 많이 내려왔고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자, 연말까지 어떤 업종이 가장 반등을 많이 할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대비를 잘 해놔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의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월가의 거물들의 포트폴리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에 이어서 지금 월가의 거물이라 불리는 헤지펀드 매니저 드러켄 밀러가 올해 올인했던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을 대거 매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담아냈던 게 필수 소비재, 담배가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늘려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가의 거물들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발맞춰서 투자의 포인트를 다시금 잡아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빠르게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수익을 얻어내야 되겠죠? 마켓나우 일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오늘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조정받았다. 화장품주 여전히 실적 좋기 때문에 살펴봐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또 하반기 연말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으로 반도체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투자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게임스컨 개막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주들의 훈풍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업의 훈풍이 피팅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피팅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최근에 이 대기업 직원들의 고령화, 이 연령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현상을 분석해 보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요일 장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첫 코너는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년 8월 연준은장의 백선호 연설을 기다리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강한 랠리를 펼친 뒤 숨고르기에 지금 들어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전날까지 23년 말 이후 최장기 8거래일간 랠리를 이어오다 9월 9거래일 만에 하락하였습니다. 이달 초 패닉성 매도를 불러일으킨 부정적인 모멘텀과는 완전히 대두되는 V자 반등이 나왔는데요. 8월 중순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며 건전한 조정을 보이는 흐름입니다.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이 혼조세 양상을 보이는데요. 엔비디아가 2% 빠지며 7거래일 만에 하락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상승하며 재차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1.5% 상승하며 시장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오징어 게임과 투와 같은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연중 주가 상승폭이 49%에 달한 모습입니다. 한편 올해 중국 증시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자금이 순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당국이 외국인 투자 관련 주요 데이터 공개를 제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콩을 경유하며 위안화로 결제되는
국장 투자의 외국인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일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다시 한번 중발 리스크가 불거일 수 있는 흐름으로 현재 전체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흐름이지만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변화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전체적인 시장을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증시는 이제 8거래일간의 랠리에 마침표를 찍고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콘텐츠 관련 기업인 넷플릭스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국내 시의 경우 간밤 유한양의 렉나자가 FDA 승인을 받으며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주가 상승 속에 숨을 고르는 보합권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시의 경우 주도 반도체 섹터와 밸류업 기대감에 따른 금융주들의 강세 속에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재차 2,500억 이상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장중 20만 원을 돌파하며 엔비디아 상승에 따른 수혜를 잇는 가운데 밸류업 관련주인 보험, 은행, 증권주가 주주 환원 확대 및 호실적 영향으로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종목별장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낙폭과제 종목들이 대거 올라주면서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며 1% 넘게 올랐는데요. 이번 하락장에 급락하여 시총순위가 뒤로 밀렸던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소부장 종목들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속에 저점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약에 관련된 부분과 잇따른 배터리 사고로 인하여 배터리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재차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닥 테마주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시장이 변곡점을 시작하며 투자자들의 급한 마음을 부추기는 혼동기에 발생하는 형태로 이러한 부분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특히나 엔비디아가 좀 조정을 받았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테마성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 체크 포인트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또 포착해야 할 이슈들 알아보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투자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SK증권 서용원 차장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이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서용원 차장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업체인 울타뷰티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실적 충격을 해소하고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인 K뷰티의 인기는 지속되면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른 국내 빅4 화장품 ODM 기업들의 생산 능력 확대는 지속되고 있고요.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 역시나 지난해보다 1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실적 충격과 밸류업 부담감에 대한 기대감을 해소하고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화장품 관련된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용원 차장과 화장품주들 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 계속 연말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조금씩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서 주가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좀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물론 화장품주 종목들마다 조금의 좀 조정폭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났단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실적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는 반면에 경기 민감하게 움직이는 반면에 화장품 업종의 성장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뭐 전반적으로 화장품 기업들의 뭐 좀 어닝 미스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실적들이 괜찮게 좀 나타나준 상황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K뷰티 쪽에 대한 지금 판매량이 계속해서 해외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는 사실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고가 화장품이 유럽산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고가 화장품이 중국에 잘 팔리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면 최근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액 단위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이나 북미 시장이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그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가 화장품의 판매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새는 화장하는 연령의 세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MZ세대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알파 세대의 화장품 매출액의 증가가 상당히 큰데 물론 거기에 대한 마진율은 높진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우리 K뷰티 시장에서 이 파이를 키워나가는 쪽이 다음 미래 세대들이 사용하는 분야 쪽에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할 섹터임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판단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 가성비 좋은 화장품들, 중소형 업체들의 화장품들이 해외에서 많이 팔린다라는 건데 그런 관련해서 이렇게 저희가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을 다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사실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 미스가 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안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거에 미스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지 뭐 이렇게 대형주도 여전히 좀 탄탄하고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여전히 중소형주 화장품들을 봐야 되는 건지요? 뭐 지금 대형주를 볼 때는 이제 결국 자사 브랜드를 뭘 갖고 있냐가 가장 중요할 네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얼마나 저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를 잘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뭐 여전히 좀 매력도는 높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주문 생산하는 방식의 ODM 기업들이 훨씬 더 저는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미 고착화된 브랜드보다도 새로운 브랜드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ODM 쪽에 대한 해외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단적인 코스맥스도 살펴본다라면 과거에 북미 시장 진출했을 때 굉장히 고칠거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 쪽에 대한 것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감소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ODM 쪽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자사 브랜드를 갖고 있는 대형 화장품주들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전반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산업은 우리가 과거에는 좀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다라면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네네. 동남아라든가 중국, 그다음에 북미 쪽 이렇게 좀 쪽으로. 다양한 판매가 네.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정치적인 것과 무역 분쟁에 따른 좀 영향이었다라면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이 충분히 돼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저는 뭐 좀 중요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좀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뭐 어느 정도의 건강한 조정을 받았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의 수출은 여전히 중국이 제일 많지만 의존도를 많이 낮추고 북미나 다른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이쪽에서는 확연하게 늘어났다는 거 수치들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자, 오늘 관련해서 화장품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은배 랭크와 함께 화장품들 최근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달 중순이 지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수출 기반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러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좀 악재가 산재하면서 깊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버크셔가 올해 울타뷰티의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5일에서 16일쯤부터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전일에는 2%가량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버크셔가 투자한 울타뷰티와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리브영에 대한 수익으로
CJ 수익성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고요. 이번 주 증권가의 추천주들을 보게 되더라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투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이 있는데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량의 하락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운송비 부담 자체가 낮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영업 마진 자체가 좋게 책정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어제는 하락했지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하나증권이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등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또 캐파 증설이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한국콜마를 제외하고는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 역시나 실적의 기대치와 주가가 너무 높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최근 흐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화장품주들이 조금은 약해졌어요. 그 강도 상승이나 주가의 움직임이 약해지는 모습이었고 뭐 그전에 6월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가격이 내려온 그런 업체들도 있고 여전히 뭐 조금의 조정은 받았지만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어쨌든 워렌 버핏이 매수한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 요거에 따라서 또 반응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중에 어떤 걸 골라볼까요?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좀 선정한 종목은 실리콘투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역직구로서 이제 K뷰티의 화장품을 좀 판매하고 있는 판매처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여기에서 매출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네네. 그만큼 이제 이 기업 자체적인 매출 증가도 상당히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K뷰티 시장의 좀 판매가 과거에 몇 개의 기업에 좀 국한돼 있었다라면 이제는 상당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반기 매출액이 이미 작년 매출액이 한 9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나타나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이제 추가로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영해서 주가가 5월, 6월 달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 화장품들 조정을 받을 때도 조정폭이 상당히 좀 낮은 부분이었고요. 오히려 좀 기간 조정 성향을 띠면서 박스권에 좀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실리콘투의 ROE가 64 정도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4%로. 그만큼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마진도 좋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인 매출 파이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뭐 이베이에서도 지금 이 한국인 셀러가 1위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뷰티 쪽이었거든요. 그런 쪽에서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는 좀 경쟁이 늘어나면서 마진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이 시장의 파이가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리콘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특히나 실리콘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미 중국 시장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매출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 북미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색조나 선케어 쪽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이 대부분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 화장품 회사가 이제 중국 쪽에 좀 의지가 컸다라면 좀 그거에 별개의 반대급부로서 좀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실리콘투 어쨌든 뭐 주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월 초에 한번 시장 크게 흔들릴 때 빠졌지만 그거 이상으로 다시 또 올라왔어요. 금세 올라왔습니다. 2분기에 실적도 여전히 뭐 최대 실적 기록을 했고 하반기에도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네, 지금 뭐 어쨌든 하반기 실적도 계속 성장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매출 증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리콘2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자, 화장품주 하나 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곽유정 파트너도 화장품주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곽유정 파트너의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인디뷰티 브랜드인 토니모리를 가지고 토니모리요? 왔는데요. 토니모리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컨센서스 연간으로 보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올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06%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로는 지금 신규 유통 채널 입점을 통한 매출 견인과 더불어서 자회사들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토니모리에서 가지고 있는 자회사 2곳이 있습니다. OEM, ODM사인 메가코스가 있는데 메가코스 쪽에서도 지금 현재 고객사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지만 지금 전년 동기에서 72%세의 72%대의 2분기 매출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지금 매형 성장과 수익성까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서 반려동물 간식회사 오션도 있는데요.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간식류가 사실 마진이 잘 안 나는데 이번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고마진 제품을 좀 출시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개선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토니모리가 해외로 계속해서 수출을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까지도 지금 수출 같이 함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국가도 지금 현재 확대를 해나가고 있어서 자회사에서도 지금 2분기 첫 흑자를 지금 또 간식 회사 쪽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인디뷰티 브랜드에서 가지고 있는 제품이 히트 상품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니모리 쪽에서 다이소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또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이제 5월달 경에 이제 본셉이라는 색조 브랜드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2030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휴가철에 물놀이 많이 가잖아요. 네네. 워터프루프 기능이 또 첨가되어 있는 색조 화장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또 기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 제품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안티에이징 효과를 내세우면서 한 40대, 50대층을 겨냥을 했다면 다이소는 지금 좀 가격대는 높거든요. 다이소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가 5,000원인데 지금 이 레티놀 제품이 5,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또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저자극 또 데일리 케어 제품으로 또 입소문을 타고 있으면서 지금 품절 대란도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해외 쪽에서도 성과가 굉장히 또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이제 일본 쪽에서 성과가 좀 두드러지긴 했었습니다. 모찌 크림이 일본 라쿠텐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유명 이제 드럭스토어인 웰시아 쪽에서도 이제 품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뷰티스토어 얼타라든지 아마존 쪽으로도 계속해서 채널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월 달에는 멕시코 쪽으로도 지금 월마트와 같이 함께 계획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지금 유럽과 동남아 쪽으로 계속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입지를 넓혀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반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토니모리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블랙 먼데이 기점으로 해서 하단 지지 구간 잡아보시면서 흐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세 돌아가는지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니모리까지 가격 조정을 거의 8월까지 해서 절반 가격이 반토막 났다가 이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바닥 좀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실적이라든지 해외 쪽의 수출 여전히 강력합니다.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저희가 화장품 이야기하는 중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추가 연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또 유류세 관련된 이 정부의 조치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오늘 시장에 반영될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곽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103조가량으로 2022년에 이어 100조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호실적은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업황 회복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2자릿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랠리를 주도한 엔비디아가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앞으로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업종이죠. 반도체 업종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장이 괜찮을 거다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듣기에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전통적 강자인 반도체를 지금에 다시 담아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많이 눌려 있어서 반등의 여력이 더 높은 2차 전지 이야기들도 좀 나온단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더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반도체는 일단은 계절성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보통 이제 3분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4분기 때 보통 피크를 찍기 때문에 이번 이제 하반기 말 기점에서 지금 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일부 네. 있기 때문에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 볼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엔비디아도 같이 이제 보셔야 될 수밖에 그쵸. 없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블랙 먼데이 이후로 V자 반등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투자 회사 쪽에서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견해들도 지금 속속들이 지금 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여름을 마무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편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역시나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 28일에 실적 발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고 또 관련적 기대감을 또 키워나가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 거품론에 대해서 주가가 또 빠졌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북미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보다도 장기적인 자리 잡아 나가면서 이 지금 업계의 주도권을 빼앗아가는 게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여전히 지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엔비디아 실적의 미리 보기 겸으로 TSM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년 전보다 지금 그러니까요. 훨씬 45% 좋아졌잖아요. 정도 증가가 네.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주 업체인 엔비디아의 실적 역시나 기대감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블랙웰 출시 지연이 최대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조금 밀릴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주력 제품이 그 호퍼 시리즈가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 충분히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할 주식 1순위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를 지금 뽑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대비해서 사실 성과를 이제 논할 수 있는 시기는 시장에선 2026년도부터 봐야 되지 않냐. 지금 네. 아직까지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올 이제 글로벌 HBM 수요의 대부분을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한 85%가량 지금 소비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이렇게 GPU 시리즈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 역시도 네. HBM 수요가 그만큼 지금 견조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 GPU 시장의 97%를 현재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9년도까지 연평균 39% 성장해서 이 GPU 시장이 360조까지도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반증은 지금 곳곳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지금 경쟁자인 AMD 같은 경우에도 공격적으로 지금 서버 제조업체를 인수한다던가 네. 지난달에는 핀란드 스타트업 사일로 AI를 인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 AI 칩의 맞설 하웨이, 지금 하웨이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그 하웨이 자체 칩을 이제 출시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2019년도부터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중국 내의 국산화와 기술력을 지금 키우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하웨이 쪽에서는 AI 칩뿐만 아니라 지금 HBM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지금 중국 쪽에 또 HBM 판매
판매를 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HBM 기술력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견제를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K칩스법 통과 역시도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시기이고 이런 관련 지금 모멘텀 아직까지 K칩스법도 살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지금 흐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물론 까보고 숫자를 봐야 알겠지만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말씀해 주신 것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 안목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최근의 흐름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금 8만 전자 그리고 20만 닉스를 회복하기 위해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에 발맞춰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주가의 흐름이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가온칩스는 전거래일 16%가량 급등을 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테크놀로지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포착됐던 하루였는데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플랫폼 기술을 공개하는 등 이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하는 협력사이기도 하죠. 관련 기술력이 전거래에도 부각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HPSP 역시나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7%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관련 기업들 중에 하나였고요.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번 주 반도체 최선호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는 5%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에 대한 물량을 가지고 지금 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 범용 반도체 중국으로의 수출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MK전자이고요. 전일에는 전고체 모멘텀까지 엮이면서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국내를 대표하는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너무나도 많고요. 분야도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어쨌든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오히려 기회를 줬다. 네.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회를 준 것 같은 상황이 됐는데 우리 시장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그럼 좀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삼성전자 가지고 왔는데 제가 나름대로 지금 신념이 있습니다. 뭐죠? 8만 원 전까지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관심주 제시 도와드릴 거고요. 7만 원대에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9만 원대부터는 한 번 이제 중간 브리핑 그렇게 저의 예, 전략이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되면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슈 레이더를 네. 보시면서 삼성전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감사해요. 좋을 것 네. 같고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디램 가격이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가격 역시도 지금 변동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HBM이 더 비쌉니다. 디램을 이제 적층으로 쌓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HBM 수익성이 좋고 한 2, 3배 정도는 좀 더 가격이 비싸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격이 한 6, 7배 정도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그 올라갔더라고요.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이 메모리 업체들이 HBM 지금 수요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디램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게 되면서 생산이 가격 안 상승으로 받쳐주는군요. 지금 이어지게 되면서 HBM 자체는 지금 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 상승이 지금 영향으로 인해서 HBM 가격 역시도 같이 동반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이제 상반기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이제 범용 반도체 쪽 이제 매출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한 24조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지금 하반기 보여지거든요. 영업이익률이 30%대까지 간다 뭐 그런 전망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한 27조에서 28조 네네. 정도 가량 지금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번에 이제 하반기 HBM3를 이제 엔비디아 쪽에 네네.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한 3.5배 정도의 그런 이제 효율을 주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율을 대폭 늘리지 않는 이상 3.5배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제 범용 반도체와 같이 함께
때문에 HBM 실적이 견인을 하면서 계속해서 최고치 실적을 경신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이제 하반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최대 매출액에 거의 이제 비슷할 정도로 회복세가 지금 나온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이 HBM 서버 등 고용량 DRAM 수요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지금 1위 강자인 삼성전자 계속해서 이제 주목을 해보셨으면 네네.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장비 발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요가 받쳐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겹다 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7만 원대에서는 계속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막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계속 올라가면 한 번 또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다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서영호 차장님은 반도체 어떤 거 보실까요? 제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제 원래는 사실 SK 하이닉스를 갖고 올까 하다가 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네, 좀 맞아요. 드렸기 때문에 원익 IPS 가져왔습니다. 네.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냐, 뭐 반도체 쪽이냐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해서 못 간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실적이 좀 적자를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업황들이 상반기에 원익 IPS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은 한 30% 정도고요. 하반기가 7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고객사들의 디램 쪽에 대한 장비 수주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을 계속 해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뭐 낸드 쪽에서는 조금 상반기에는 좀 감소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V9 낸드 쪽에 대한 낸드 쪽에 대한 수주도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하반기를 실적을 통해서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곽유정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장비를 더 늘려나가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으로서 원익 IPS를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들이 이미 그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저가에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좀 놓여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걸로 인해서 못 갔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을 통해서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매출도 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급이 함께 따라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뭐 계속해서 많은 언급들이 나왔던 종목인데 사실 주가는 못 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흑자 전환 기대감, 외국인 기관 수급 지금 어쨌든 8월 들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투자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5대1도 함께 두 종목 관련 리포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모두 투어 하나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제목에는 한꺼번에 악재가 몰렸다라고 적었습니다. 2분기 티몬과 위메프 관련한 사태 이슈가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 경보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이슈들이 잇따르면서 실적이 부진했고요. 주가도 함께 부진한 상황이었죠. 다만 하나증권에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악재가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낮아져서 이 낮은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실적에 근거해야 하는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기존 대비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가격 매력도로 인해서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 실적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2분기를 리뷰해보자면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47억 원 마이너스로 적자 전환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당연히 낮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서 비용이 있었습니다. 이 미정산 일회성 비용이 52억 원이었는데 즉 영업 적자 47억 가운데 정산받지 못한 52억. 이 비용을 대금을 정산받았다고 하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티메프 관련한 이슈는 3분기에도 일부 반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드블락 취소 비용이라고 적었는데요. 하드블락, 즉 항공사에서 여행사가 좌석을 사올 때 저렴한 가격으로 사오는 대신 재고가 남을 경우 이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여행사가 지는 계약 조건을 말합니다. 티메프 이슈 때문에 하드블락 취소 비용은 일부 반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2분기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패키지 손객 수는 24만 5천 명을 기록했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패키지 손객 수 2분기에 24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마지막 두 개의 막대 그래프인 3분기에는 다시 조금 부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9년 대비, 즉 코로나 이전 대비한 회복률은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8억 원 다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마찬가지 컨센서스는 밑도는 수치입니다. 일회성 비용이 지속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또 수요가 좀 부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3분기에는 9월에 장기 휴가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수요 위축, 즉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위메프와 티몬 관련 이슈, 또 일본에서의 대지진 관련 경보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위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에는 패키지 손객 수 20만 명이 예상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가지고 왔고요. KB증권에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에 관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KB증권에서는 하반기에도 HBM의 공급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기존 제품인 H200의 수요가 현재 견조한 상황인데다 곧 발표될 블랙웰 플랫폼 관련해서도 주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적었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최근에는 M7 기업들 같은 빅테크 IT 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HBM3E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요도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 3분기에는 6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KB증권의 추정치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이 18조 원에 육박할 걸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7조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목표 주가 28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먼저 보면 엔비디아에서 현재 출시하고 있는 제품들과 곧 출시될 블랙웰 플랫폼의 몇 가지 제품입니다. 위에 네 가지 제품을 기존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네 줄을 블랙웰 플랫폼의 몇 가지 브랜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H200의 출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내의 HBM3E 비중은 현재 60에서 7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HBM3E 비중이 내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HBM3E의 8단, 그리고 12단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고용량 36GB 채택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즉 내년에는 물량 증가뿐 아니라 이 용량의 확대까지 함께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HBM3E의 비중이 80에서 많게는 90%까지 늘어날 걸로 KB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12단의 비중은 40에서 50%에 육박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여기에 발맞춰서 올 3분기 12단 제품의 승인을 받고 올 4분기부터는 엔비디아의 공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SK 하이닉스 지난 2013년부터 엔비디아의 11년간 전략적 파트너로서 엔비디아 AI 세계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제목을 단 이유고요. 이 덕분에 내년에 HBM 매출이 2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식 파트너입니다.
미국 증시는 최근 급반등 랠리를 거치면서 누적된 차익 실현 욕구와 잭슨홀 미팅 대기 심리가 맞물리면서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눈에 띈 움직임은 달러 인덱스로 어느덧 101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면서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상대적으로 오른 게 덜하긴 해도 숨고르기 한번 하고 출발할 것 같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국내 제약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폐암 신약, 항암제 승인을 최초로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금리도 하락한 측면이 있으니 바이오와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듯합니다. 장전 뉴스입니다. 유한양행이 맥나자, 미국 FDA 승인을 국산 항암제로 처음 받았습니다. 이때까지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으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잘 관찰해야 할 듯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고체에서 액침 냉각까지 전기차 화재에 뜨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그리드 위즈, 소니드, 신흥 SEC 등이 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주는 조정이 하루 이틀 계속될 수 있겠으나 재료의 크기로 볼 때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파동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여야 불가피한 잦은 매매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8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8거래일 동안의 연속적인 상승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계속 상승 탄력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어제 상승을 멈췄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온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시장은 이제 주 후반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될지를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발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비농업 고용 수정치 발표를 앞두고 이것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들도 함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조정받았고요. 엔비디아가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3일 연속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7개월 정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133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될지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의 스페셜리스트 실리삽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또 어디에 오늘 장 시작 전에 주목하고 계신지 박수범 대표님의 개장 전 탑3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6월 달, 7월 달 대략적으로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 2,500억, 2,5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사이로 이제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속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 좀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거의 지금 매수하는 물량의 거의 80% 이상이 이 반도체 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좀 약간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고르게 지금 현재 매수하는 게 아니라 편중되어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데 아무튼 외국인들의 외국인들의 투자 물량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92%로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급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외 쪽 IT 업체들보다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미국의 대선 내용인데요. 대선이 지금 11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있는데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9월 달, 10월 달이 보면 대체적으로 좀 좋지가 못했어요. 좀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 해서 깊은 조정보다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 정도의 지수 조정을 좀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제 탄력성이 좀 둔화되고 방향성에 있어서도 이제 확실하게 업사이드로 갈지 아니면 다운사이드로 갈지 확실한 방향성 없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대선입니다. 대선이 이제 끝날 무렵 정도 되면 주식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활기가 좀 넘치면서 다시 더 상승 분위기를 좀 가져간다는 거죠. 그 분위기가 내년 5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내년 5월 달까지 좋은 흐름들이 수급들이 좋은 흐름들이 지속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지수가 10%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지켜봐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대선에 있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이 좀 방향성 없이 좀 움직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뭐 저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9월달, 10월달이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게임스컴 2023입니다. 뭐 독일 켈런에서 열리고 있는 큰 게임 행사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많이들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참여를 하면서 지금 현재 크래프톤이라든지 시프트업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 또한 오늘 움직임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까지 열리는데,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게임 회사들이 게임 회사의 컨텐츠가 얼마만큼 또 호응을 좀 얻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중에서 그래도 탑픽은 크래프톤이라든가 시프트업이 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TL 게임을 통해서 NC소프트도 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환 대표는 수급 등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게임주들도 게임스컴과 함께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입섭 위원은 어떠한 개장전 탑3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국내 의료 AI 쌍두마차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루닛과 뷰노가 2분기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는데 뷰노부터 보면은 뷰노가 2분기 매출액이 64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 30억 원 대비 113% 증가했고요. 루닛도 2분기 매출액이 122억 원, 절대적인 매출 수치로는 뷰노보다 2배 많은데요. 전년 동기 대비 54억 원 대비 125%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루닛과 뷰노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의료 AI 열풍이 불면서 굉장히 뜨겁게 움직였었던 적이 있었고 한 번 눌림이 있었죠. 근데 지금 루닛과 뷰노가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레벨 수준은 이동 평균선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올라가는 시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떨어지는 시점도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루닛과 뷰노는 약간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도 루닛 뷰노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료 AI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면은 루닛 뷰노가 가장 먼저 쌍두마차니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쌍두마차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접용 피팅에도 또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태광과 성광밴드죠. 얘네 둘도 똑같아요. 루닛과 뷰노처럼 또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태광 성광밴드도 지금 둘이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약간 장밋빛 전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2021년도 이전에 조선업이 불황일 때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은 이제 다 나갔고 만들어서 그 다음에 수주했을 때는 우리가 신조 성과가 높아졌을 때 제값을 받고 선별해서 비싼 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게 기대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조선업의 어떤 호황을 점치는 하나의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고부와 가치 선박이 매출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수 효과로 조선 기자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당연히 대표적으로 영종용 피팅인 태광 성광밴드의 강세는 예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광성황밴드가 얼마나 우리의 기대만큼 움직여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요즘에 아주 추세가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태광성황밴드, 용적용 피팅, 쌍두마차의 분전 이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의 아무래도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렉나자, 물론 이게 단독은 아니죠. 단독은 아니지만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가 제품명이고 성분명은 아미반타마브입니다. 유한양행은 제품명이 렉나자고 성분명은 레이저틴입이죠. 렉나자랑 리브리반트를 병용요법을 쓴 걸 FDA에서 승인했습니다. 리브리반트는 이 정맥주사 제형이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경구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맥주사랑 경구용을 같이 병용을 해서 지금 이 시장을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건 경구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깨 부셔보려고 나가는 것이죠. 사실 알약 하나 먹는 게 알약 하나 먹고 정맥주사 맞는 것보다 편의성이 있죠. 하지만 만약에 알약 하나 먹고 정맥주사 한 번을 더 맞더라도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월등히 크다면 환자가 그걸 선택할 이 여지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어떤 그냥 피부병이 안심하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폐암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생사의 그 절벽에 있는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맥주사를 한번 맞는 거에 대한 불편함은 이 삶을 더 유지해서 가족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그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면 선택이 훨씬 더 가능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이 지금 제품명이고 이 그 성분명은 오시머팀입이죠. 단독요법 대비해서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30% 감소한다는 이게 바로 마리포사 임상 3상 연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FDA가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네. 이 FDA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미 유한양행하고 거기다 레이저팀의 본 전물질을 제공한 이 오스코텍 이 지금 동시효과 상황에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어느 정도의 시세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또 1111의 비만 치료제 티르제파타이드도 역시 이것이 효과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양시장 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와 예상 체결 가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한 걸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역시나 8거래일의 상승 랠리를 반납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잭슨홀 미팅과 비농업 고용 부분에 대한 부담감, 경계감이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국내 증시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유가증권 시장 0.5%가량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역시나 0.3%가량 하락한 784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대형주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8% 다소 깊게 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의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대형주들은 한 걸음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가량 하락으로 마감한 가운데 SK하이닉스 4%가량 빠지는 모습, 삼성전자 역시나 1% 이상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 출발 예상되지만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현대차와는 다소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주들 가운데서도 움직임이 상이하게 출발될 것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시게 되시면 리가캠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10가지 종목이 일제히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 흐름 좋지 않고 오히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삼천당 제약이 1.3% 빠진 채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지난주까지 상승 탄력을 계속 보이다가 이제 쉬어가는 양상, 확인해야 할 것들이 이번 주 후반에 많은 상황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도 있고요.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미팅에서 주 후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심리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111리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요. 국제 유가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에너지 섹터도 미국 시장에서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결국에 유한양행이었습니다. 유한양행이 오늘 지금 현재 시초가로 15%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10만 9천 원 선을 일단은 탈환하면서 유한양행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유한양행 랭라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제 가운데는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요. 현재 10만 9천 원대 15%, 16%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도 함께 10%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가 0.3%대 하락세, 코스닥도 역시 0.3%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지수 따른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5%가량 내린 2,684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5%가량 하락한 78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우선 코스닥이 살짝 더 깊게 눌린 채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8월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습니다.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8.5%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무역 적자는 15억 달러가량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은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출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기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오늘 출발 상황 알아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1%가량 하락으로 마감된 가운데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좀 부진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0.8%가량 하락, SK하이닉스도 2.3%가량 깊게 눌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3%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 이상 동시호가보다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도 1%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완성차 기업들은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금 2위를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그룹은 오늘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KB금융과 신한지도 좀 엇갈린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오늘 저 PBR 특히나 금융사들 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0.7%가량 내려세고요. 하나금융지주도 0.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 인터넷 대표주들 흐름 괜찮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상승 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주 가운데 크래프톤이 1% 이상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LG화학도 1% 이상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권은 혼조세로 출발된 모습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0.5%가량 상승하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도 0.4%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내림세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도 0.8%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유한양행과 HLB 지금 두 기업 모두 다 미국 FDA의 승인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아무래도 유한양행이 먼저 좋은
좋은 소식을 전해지자 HLB 같은 경우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시현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HLB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삼청담제약도 강보합권, 리가켄바이오도 0.4%가량, 셀트리온제약도 0.9%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과연 유한양행의 렉나자 소식이 유한양행의 매기세로만 흘러갈지 아니면 매기세가 확산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캠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인 실리콘도 오늘 0.9% 빠진 채 출발을 했고요. 파마리서치도 0.6%가량 내림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젠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맞물려서 시젠이 다시금 시가총액 25위권 안으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고요. 시즌 1%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은 가운데 펄어비스도 0.2%가량 상승으로 출발됐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원익 IPS는 0.9%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정유 업종입니다. 정유 업종이 1%가량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부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2개월가량 연장 조치한 건 아무래도 중동 정세적인 불안감 속에서 유가의 변동성이 더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정유 관련 기업들 오늘 1%가량의 업종 상승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도 오늘 힘 괜찮습니다. 0.7%가량의 상승. 통신과 그룹지주, 지금 저피비와 경기 방어주 성향의 종목들도 지금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좀 힘을 내주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가 0.5%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고 시장에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은 일단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 우리도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0.3% 가까이, 코스닥이 0.4%, 낙폭이 코스닥이 조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면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400억 원 가까이, 기관은 2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 투자자만이 코스닥에서 500억 원 넘게 6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장 출발할 때는 1,330원대로 출발했는데 지금 조금 더 내려가면서 1,330원대가 붕괴됐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328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에만 급격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도 함께 시장의 상황, 수급,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박수범 대표님과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은 반도체도 좀 쉬어가고 오늘 우리 시장 쉬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대형주 쪽 움직임들 좀 보게 되면 유한양행이 지금 12%, 13%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렉나자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이 발표되면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세럼 물량들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신규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유한양행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매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크게 변동폭을 보여주지 않는 회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무거운 흐름들을 보여주는 회사인데 최근 렉나자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미리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런 지금 현재 10% 넘는 강한 상승 흐름 정말 오랜만에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는 좀 홀딩해서 추가적인 움직임들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일단 좀 관심은 두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소위 좀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는 코웨이라든가 KTNG가 좀 올라왔어요. KTNG는 우리에게 이제 병도 주고 약도 주는 회사죠. 담배 피고 건강해지라고 이제 홍삼을 주는 회사인데, 자, KTNG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2%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코웨이 같은 경우도 4%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코웨이랑 KTNG가 움직여준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를 떠나서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약간 좀 패시브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종목들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는 너무 뭐 추격 매수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 종목이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서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다 해서 정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요즘 뭐 추세적인 움직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워낙 또 과거와는 다르게 워낙 뭐 크게 움직이는 자금들이 좀 많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에 있는 ETF 상품들 같은 경우에도 뭐 2배, 3배 되는 레버리지를 볼 수 있는 ETF 상품들도 과감하게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죠. 소위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좀 기관도 마찬가지고, 특히 기관이 좀 약간 좀 시장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대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목들에 대한 대응들은 일단 좀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뭐 반도체가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쪽이 그래도 좀 선방을 하면서 시장을 버티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일섭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뭐 당연히 유한양이 이끄는 제약 바이오의 어떤 꿈틀거림과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당대회 기간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뜨겁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 코로나 엠폭스가 더 확산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 테마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유한양의 얘기를 해도 국뽕에 차올라도 오늘만큼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모습을 보면은 톱니바퀴가 하나도 맞지를 않았어요. 유일한 박사님이 예전에 그 일화에 그런 게 있거든요. 직원이 너무 급해서 그 사무실 그 비품함에 있는 약을 빼서 친구를 줬는데, 유일한 박사님이 그거를 혼내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아서 했으면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졌었는데, 일단 맏형격인 제약회사들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장사를 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의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의 사모님을 위해 장사를 했죠. 그래서 리베이트 쌍볼제를 통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전혀 막히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그냥 영업 인력만 키우고 R&D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유한양이나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계속 R&D를 했죠. 그러니까 마청들이 뭐 몇몇 빼고 다 그렇게 영역만 하고 딴짓만 하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냥 내가 무리해서 끝까지 가야지. 그러다가 몇몇은 멸망을 했고. 근데 지금은 의미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에서 레이저 트립의 물질을 이전 받아가지고 성공을 시킨 케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약회사가 정신을 차리고, 맏형인 제약회사가 정신을 차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회사들도 거기에 기댈 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회사들 중에서 이제 플랫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페트론, 이런 것들은 나름 성장을 하고,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 얘기를 드렸는데 예전에 테마로 움직일 때랑 완전히 다른 최고로 내실 있는 가운데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니까,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만약에 오면은 그게 더 폭증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이 지금 이끄는 게 제약회사 뿐만 아니라 바이오회사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이 되게 큰 거고, 같이 간다는 게 지금 굉장히 큰 거고, 제약회사에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종근당, LG화학. LG화학이 지금 화학이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LG화학의 캡티브라던가 지금 HK 이노엔의 K캡적 같은 거, 이런 거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국내 신약이거든요. 그리고 종근당은 노바티스에 지금 기술 수출을 했죠. 또 물질을 수출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유한양행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다 기대가 되니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덩달아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업체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움직이는 제약바이오는 순환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제약바이오라는 업종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탄탄해지는 계기가 되면서 움직이는 게 있다. 아주 반가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무너져 버리면 지수가 흔들려 버리는 유한양이 아직도 시가총액 50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에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시가총액을 키워서 이 의료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이란 것이 시장이 흔들릴 때 지켜줄 수 있는 일라이리 노보노디스크는 지금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급으로 올라간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변동폭도 더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좋은 소식이 어제 들려왔죠. 이런 상황에서 뭐 연매출 1조 원도 가능하다.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주가는 상승 탄력은 조금 줄어들면서 지금 7.5% 10만 1,000원대까지 조금 내려왔고요. 오스코텍도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은 좀 많이 내려왔네요. 0.6% 상승한 4만 1,6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 갖고 검색하고 있을까요? 곰배 랭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과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커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만큼이나 불타오르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섹터인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진행이 되고 있죠. 관련 기대감이 오늘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고요. 투자자들 역시나 많은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코로나19 관련된 섹터들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콜드체인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키트에 대한 검색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많이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상으로는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이로 인해 섹터 전체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 뜨거웠던 2차 전지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열심히 지금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열폭주, 전고체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검색 빈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섹터 역시나 매도 물량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 압박으로 인해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가포르를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그에 따라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입성한 TDS팜이 오늘 175%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신규 상장주 가운데 오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파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붙여서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동안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면서 186%까지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그룹주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최대 주주의 변경 소식이 전해졌었죠. 원익의 상한가 원익홀딩스 지금 23%가량의 오름세, 마리화나 관련 기업인 에버리츠가 20%가량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PC 관련된 기술에 대한 수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두 자릿대 강세 1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단으로는 오늘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인 SG도 오늘 5%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 건설 관련 기업인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마리화나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13%, 화이약품이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걸 본다면 최근에 섹터에 대한 매기세가 강하게 실린 만큼 급락세도 강하게 나오는 게 특징적인데 셀리드 같은 경우는 18%, 랩지노믹스도 8%가량 빠지고 있고요. 파미셀 역시나 8%가량 내림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들이 오늘은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급락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한국 BNC는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만 개장 직후와 비교한다면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 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 지금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기업들은 거래량만큼이나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19 관련된 기업들은 매도 물량이 속출하면서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지금 테마성 움직임의 변동성이 큰 장입니다. 이러한 장일수록 시장 투자에 좀 더 신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낙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는 0.05% 약보합권 수준까지 일단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낙폭이 커지면서 0.5% 가까이 낙폭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도 보셨지만 테마주의 빠른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까지 상승 탄력을 보였다면 오늘은 또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 후보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것들로 매기세가 옮겨가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또 금융지주사들 엇갈립니다. KB금융과 메리츠금융지주는 좀 하락하는데 하나금융지주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강세를 보이면서 그 섹터 내에서도 업종 내에서도 엇갈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박수먼 대표님 현재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한양이 좀 많이 좀 내려왔어요. 아침에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5%까지 좀 내려왔는데 아무튼 세런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차익 실현하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FNF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나이키라든지 지금 현재 글로벌 의류업체들이 스포츠웨어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는데 F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가총액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9월 10일 날 리밸런싱이 만들어진다면 FNF 또한 대형주에서 지금 중형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FNF도 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오늘 좀 3%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또 보게 되면 또 빌 에크만이라고 미국에 있는 이제 투자자인데 이분이 엄청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주식도 잘합니다. 주식 잘하는데 아무튼 그분 또한 최근에 나이키를 대량으로 또 주식을 매수했다는 내용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 잡은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좀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의료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위치라고 좀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FNF도 3%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좀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LG 에너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소재 쪽도 마찬가지, 셀 쪽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최근에 보면 오히려 좀 지수가 좀 조정받고 좀 하락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을 좀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보다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하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현재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단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추세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 2차 전지 쪽에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역관계 같아요. 반도체가 내려가면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또 올라가면 2차 전지가 좀 내려오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좀 약간 역관계의 수급들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든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제는 좀 2차 전지 쪽도 조금씩 체리 피킹해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단기로 대응하시든 중기로 대응하시든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조금씩 대응을 해 나가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지수 하락보다는 잘 움직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해서 투자 심리가 약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또 내려가는 업종이 있으면 올라가는 업종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유심히 좀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3.6% 상승 탄력을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유한양의 오스코텍에 좀 집중되느라 알테오진이나 HLB 같은 종목들은 조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신 의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완전히 병원 특집입니다. 우리가 뭐 심장내과나 종양내과를 선택하시는 네. 분들 보고 와, 피 묻히고 저렇게 사람을 살리고 대단하다. 이러는 반면에 약간 성형외과 피부과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런 쪽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성형외과 피부과를 가서 어떤 죽은 얼굴을 살리니까요. 이제 그쪽도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유한양행하고 보령 무슨 종근당 한미약품 이런 쪽은 이제 사람의 내부를 살리는데 지금 관점이 있고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피부과 성형외과 쪽의 의사분들이 쓰는 것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침습 관련주는 당연히 보톡스 필러겠죠. 지금 침습 관련주에서 한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힐러니까 빼고 나머지 보톡스 3, 4 하면 대웅, 휴젤, 메디톡스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리쥬란 힐러는 조금 다 다른 격이니까 파마리스는 따로 떼서 생각하지만 같이 묶어서 어차피 침습 관련주로 보면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도 강하니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침습 관련주도 강하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린다고 해서 지금 지수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가격에 사준다고 하니까 아무도 사고 팔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클래시스가 이제 혼자 남았죠. 루트로니까에 데리고 나가버렸으니까. 클래시스가 지금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한 흐름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여드름 패치를 만드는 TNL도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한국 BNC 같은 종목도 지금 보톨리누 톡신을 들여오면서 더말필러와 함께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 다른 비올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의 미를 가꾸는 병원 품목 쪽 이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완전 병원 특집으로 꾸리면 굉장히 수익이 좋은 지금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료, 제약바이오 쪽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의견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내일 우리 시장에선 또 금통위가 있고 주 후반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시장 핵심으로 저희가 살펴봐야 할 키포인트, 박수범 대표님 뭘로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수급들의 움직임 자체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이제 순매수는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순환매 쪽으로 해서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대응하실 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는 내려오면 땡큐입니다, 솔직히. 주가가 좀 내려오면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가 언제 통과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통과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이다. 내려올 때 우리가 매수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겠지만 대응이 좀 하기 좀 불편하시거나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셔도 괜찮으시니까 너무 매일매일 주식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도 사고 오늘도 매도하고 그렇게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시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 집중하면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전략 알려주셨고요. 자, 신의원님과도 봐야 될 텐데 시장이 역시 테마주들이 빠르게 순환매 돌고 시장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키포인트 잡을까요? 네, 테마 천국 지수 지옥입니다. 지금 이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더라도 아까 보신 대로 코스피 시가총액 50일을 스크롤을 내려도 유한양의 이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시가총액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라던가 이런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층 올려서 테마 지옥에 빠지지 않게 만들 업종을 지금 키워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죠. 저런 성과들이 쌓이고 쌓여서 테마 지옥이 아닌 업종 천국, 지수 천국이 오는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유한양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시장에 또 어떤 모멘텀, 새로운 또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장출발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좋은 시세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볼까요? 삼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삼성중공업 실적도 괜찮았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더 상승 모멘텀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적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1,307억 원을 달성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동사의 호실적은 단순히 일회성인 이익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어떤 저가 수주가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고가 수주의 고마진 FLNG의 건조가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이후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이런 고마진 그 FLNG 선에 대한 수주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은 고성장, 영업이익 기준으로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FLNG선 이외에도 기존의 가스선 이외에 암모니아 운반선 신입에 진입을 하면서 VLSC라고 하는데요. VLSC 관련된 수주를 계속해서 늘어내고 있는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가 수주의 장기화로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럼 가격 전략 잡아봐야 될 텐데 지난달에 어쨌든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조금 조정받고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상승 이후에 약간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지난달 신고가를 넘어서는 1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현재가 매수하는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대표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최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만큼이나 많이 거론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고령화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직장인분들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게 이제는 직장 내에서도 20대의 비중이 줄어들고 50대의 비중이 늘어나는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위 연령이 직장인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그럼 지금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면 얼마큼 좀 증가했나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네. 이제 50세 이상 네. 비중이 처음으로 30세 미만 직장인 비중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추월을 했습니까? 트리거가 일어나기 네. 시작한 게 작년 올해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투자에 관심 있어 보시는데 저는 네. 투자 지표로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이 사업 보고서는 매년 제출을 하죠. 3월 달에 제출을 하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아, 네. 기업들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기업이 국내에 한 250여 개 되는데 네. 이 기업들이 매년 7월, 8월쯤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 기업의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직원 비중들이 나와요. 직원 숫자들이. 네. 이 숫자들을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이번 조사한 140여 개의 기업하고 이 140여 개의 주가 흐름을 같이 봤는데 네. 20대 직원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곳과 주가 흐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네. 올 초에 우리가 AI발로 해서 전력기기 업체들, 네. HD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기업들이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20대 직원 비중이 얼마나 증가했냐면요. HD 일렉트릭이 78%, 와. 효성중공업이 60%,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네. 그 7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은 어느 쯤에 수주가 올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뽑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대의 직원 비중이 1년 전에 나타나고 1년 후 이후에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사이클에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참고하고 싶어하는 게 보통 기업들이 일반인들이 투자하는 기업 종목의 선행 지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대부분의 고급 정보들은 기업 내부에 있고 알 수 없는데 네. 직원 비중이나 임원의 변화는 이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야 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제가 업종별로 좀 섹터를 네. 보면 20대 20대 직원 비중이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의 기업들이 이제 분명히 가려지는데 네. 주가와 분명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 참고가 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 보고서 그 다트에 들어가시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요. 8월 달에 들어가셔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각 연령대별 직원 비중이 어떻게 바뀌는가만 봐도 이 기업이 미래가 있구나 미래가 없구나를 꼭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대의 연령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선행지표를 삼고 보게 된다면 주가가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령에 따른 주가 추이와 연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들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업종별로 차별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우리나라 인구가 많이 증가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할 때도 그냥 30대가 늘어나고 40, 50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좀 20대가 많이 늘었을까요? 물론 이 통계에서 기본 네. 가정은 방금 말씀하신 게 네. 기본 가정을 깔아야 돼요. 예를 들면 네. 현재 50세 이상, X세대 네. 이후죠. 인구 비중은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은 학령 인구, 한 연령대의 인구가 100만 명 시대였고 은퇴도 좀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되는 20대는 네. 현재 학령 인구가 50만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근데 업종으로 보면 조금 달라요. 지금 보시면 저는 업종으로 봤을 때 20대 비중이 얼마나 증감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네. 이 분명히 투자에 분명히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IT 전기전자 업종을 한번 보면 20대 비중이 34.2%에서 28.9%로 줄어들어요. IT에서요? 네. 네. 늘 것 같지만 사실 줄어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2008년도부터 15년 동안 추적을 해봤는데 네. 삼성전자의 경우는 2008년도에 20대 직원 비중이 59%였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20대 직원 비중은 27% 딱 반토막 났습니다. 네. 자, 그 말은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새로운 산업이 없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대체적으로 20대 직원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비중이 줄고 있다는 네. 것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신사업에 대한 니즈가 많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된다. 물론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반면에 최근에 이제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20대가 줄어들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20대 비중이 50대 비중보다 훨씬 높아요. 20대가 몇 퍼센트 정도예요? 한 40% 정도 됩니다. 40%. 반면에 네. 50대 비중은 5% 안팎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IT 전자업종은 50대 이상 비중이 16%에서 20%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고령화가 되고 있는 업종은 그만큼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반면에 20대 비중이 높은 최소한 35% 40% 가까이 되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비중이 28%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50대와 10% 안팎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가량이 더 많다고 보면 그만큼 될 것 투자를 같네요. 많이 했고 앞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죠. 2차 전지는 좀 어때요? 2차 전지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20대 직원 비중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50%? 근데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한 1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캐즘이 빠지면서 신규 투자를 스테이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삼성 SDI나 나머지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포스코 계열사에서 포스코 퓨처엠 20대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최근 흐름을 보면 약간 좀 감소율이 나타나는 걸 보면 최근 2, 3년간에는 투자를 스탑하고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0대 이상의 비중이 더 많은 업종은 좀 대표적으로 어떠한 업종이 있는지, 그러면 신규 투자를 좀 자제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업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약간 대치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보통 중후장대 산업. 뭘 그러면 보통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뭐 이런 업종은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죠, 실질적으로. 높은데 지금 방금 요 앞 타임에 이제 부장님이 소개하신 것 같이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쪽을 보면 의외의 데이터가 나와요. 뭐냐면 자동차나 철강이나 조선이 최근 3년 사이에 20대 비중이 낮은 데 불구하고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20대 비중이 3년 전에 비해서 2.5% 올라갔어요. 조선기계설비도 9%에서 12% 올라갔어요. 철강도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규 투자나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 주가 좋지 않습니까? 네. 기아 자동차가 3년 전에 20대 직원 비중이 2.3%에 불과했는데 지난해에는 20대 비중이 7.5%로 3배 올랐어요. 자, 그래서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지표를 볼 때 20대 신규 직원, 그러니까 신규겠죠. 신규 직원들의 증가율이 최근 2, 3년 사이에 뭔가 바뀌고 있는 기업들은 유심해서 봐라. 투자의 중요한 팁이 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저 섹터들, 자동차, 조선 이쪽의 섹터가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 그러니까 조선 20대가 많이 늘어나는 쪽이 20대 직원 비중이 늘어나는 섹터가 기업이나 섹터가 주가가 분명히 선행지표로 나타나면서 후행으로 분명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기업과 업종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대표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을 좀 피해야 될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좀 참고를 해볼 만한 지표라면 20대가 줄어들고 50대가 늘어나고 있는 업종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를 한 결과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좀 안 좋은 섹터가 유통 쪽입니다. 유통이요? 분명히 표시가 나요. 유통 쪽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때문에 최근 3년 사이 직원 자체가 줄었어요. 자, 줄었는데 업종 안 좋죠. 업종 자체가 이제 좀 성숙 단계고 이미 세택이라 좀 줄고 있는데 특히 줄고 있는 감소한 인원 중에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20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규로 전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나 신규 성장 동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최근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어서 뭐 구조조정 중에 있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고 생활 쪽도 아마 화장품 이쪽도 그런 색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화장품요? 네. 최근 3년 사이에 지금 줄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뜨고 있지만 그 지표를 좀 분명히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지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통계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통계 데이터가 한 1년 정도 선행을 보이면서 1년 후에 주가가 굉장히 연동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과 유통은 조금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20대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화장품은 또 최근에 뭐 수출이라던가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캐파 증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시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게 또 선행 지표로 작용하기 때문에 1년 뒤의 주가를 또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IT 업종의 20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사실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투자 많이 하는 회사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대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공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네. 국내 4대 그룹은 공채 자체가 없어졌고요. 네. 예, 그래서 20대에 진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낮아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대부분 자동화 그리고 고숙련 노동자, 특히 네. 석박사, 연구원 석박사급으로 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대가 돼야 되는 주로 경력 사원 위주로 주로 들어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그 아까 2차 전지처럼 신규 사업이 진행되면 대급 뽑는데 20년 네. 늘어나는데 신규 성장 동력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조금 의외네요. 네. HBM도 그렇고 최근 뭐 신사업의 강국이다, 반도체 수출도 많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2차 전지와 비교했을 때는 신사업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대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좀 추가로 질문하자면 제가 금융권도 최근에 좀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은행권에 있는 직원들이 상반기 월급을 더 받았다 이러한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있고 최대 실적을 좀 금융권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권은 그럼 20대가 증가했나요? 금융권도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네, 왜냐하면 금융권 이렇게 보셔야죠. 금융권은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을 때는 명퇴를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퇴를 네. 지켜서 일단은 굉장히 그 코스트 자체를 낮춰놔서 네. 수익을 많이 가지는 구조인데 네. 문제는 금융산업 자체도 굉장히 성숙된 산업이기 때문에 신규 인력의 20대 비중이 그렇게 늘리고 있지 않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의 호황은 어떻게 보면 몇 년간 줄여놓은 그 인건비를 줄여놓은 코스트 역량 그리고 뭐 대출이 이런 것들 많이 발생해서 발생하는 금융 이익 때문에 하는 어떤 호황으로 볼 수 있어서 금융 산업을 그렇게 산업적으로 건강하고 성장성 있는 산업을 보지는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대 직원과 50대 직원의 비중의 어떤 연관성을 보는 것은 이 산업, 이 섹터나 이 산업은 이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높다 낮다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자료를 좀 연구하고 조사하시면서 어떠한 업종에 가장 관심이 가셨어요? 제약인가요? 저는 네. 제약 바이오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네. 거죠. 보통 그 산업을 분석할 때 인구를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97년에 IMF를 전후로 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수능 상위 1%가 어디로 가느냐를 되게 유심하게 봐야 돼요. 네. 97년 IMF 이후에 상위 1%가 대부분 의대를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이 됐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사업이 주로 제약 바이오 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분야죠. 반대로 보시면 이혜진, 김범수 의장이 68년생 분들이니까 네.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학력고사 때 상위 1% 뭐 학력고사 최고 잘 나가는 분들은 컴퓨터과 물리학과를 갔으니까 네. 이분들이 결국은 IT 부문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구 변화와 그분들이 어디로 가는 걸 보면 최근에 어떤 섹터가 성장성이 높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박주건 대표와 함께 대기업의 고령화 현상을 이야기하면서 산업의 성장이 점점 더 커질 기업일수록 20대의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투자 인사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대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업종들 가운데서는 제약바이오주의 산업 성장성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투자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유한양행 랭라자 FDA 승인 이야기가 나온 빅뉴스가 있었는데도 이제 유한양행이 주가 상승 탄력 많이 줄었고요. 오스코텍은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오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여기까지고 2부, 3부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